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지난주 일제히 던진 한 문장 때문에 방산업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다중상태 소노브이를 독자 개발했다. 이 짧은 문구 하나가 왜 이렇게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해군 전략을 완전히 세 단계로 끌어올리는 사건인지 그 배경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유럽 군사 전문 매체와 아시아 군사 분석 기관은 거의 동시에 한국의 이번 성과를 대잠수함 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며 현장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데이터들이 해외 분석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영국의 군사 분석지가 한국 소노브이 개발 소식을 다루며 제시한 수치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의 SSQ-565와 SSQ-573 같은 다중상태 계열이 서방 해군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장비들은 철저히 전략물자로 분류돼 어느 국가도 수출받기 어려운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대잠작전 능력을 갖춘 나라가 많아도 독자 개발은 사실상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영역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핵심인 저주파 능동 음원 기술까지 포함해 성능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했죠. 그 순간 해외 분석가들이 시선을 바꾼 이유는 단순한 기술 확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평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전략적 독립의 단계로 올라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원해도 받을 수 없던 장비를 직접 만들었다는 건 해군에서 흔히 말하는 전장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경쟁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해군 최상위 국가들만 참여하는 좁은 영역인데, 여기서 한국이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다중상태 소노브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은 해군 전략에서 이미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 기술이 향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가 좋다 수준이 아니고 수중전장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KSS-2, KSS-3 같은 재래식 잠수함 중심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전력만으로도 주변국 잠수함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지만, 핵잠이 들어오는 순간 전개 시간, 작전 유지력, 도달 범위가 모두 재정의 됩니다. 여기에 한국형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결합되면 수중에서 벌어지는 작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해상 초계기나 수상함이 던지는 소노브이가 탐지의 중심이었지만, 핵잠이 장시간 수중에서 움직이며 직접 다중상태 소노브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이동하는 해저 센서망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미국과 영국만 구현해온 기술적 구조였고, 어느 나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체계입니다. 핵잠은 단순히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장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중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작전을 지속하며 센서, 무장, 데이터 분석 능력을 모두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때 핵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핵잠의 작전 범위는 넓지만 반대로 탐지 장비를 수중에서 상시 가동하기에는 소음과 공개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의 핵잠들은 외부 센서 네트워크, 즉 다중상태 소노브이와 연계해 잠수함이 스스로 위치를 밝히지 않고도 전장을 감지하는 구조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이 없어서 그동안 핵잠 논의가 있어도 탐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의문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국산화된 지금 그 구조적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이 취역하는 순간 이 장비는 단순 탐지 도구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수중전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작전 범위의 대폭 확대입니다. 한국형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가진 저주파 출력 효율은 미국 장비 대비 8에서 12% 높은 수준인데, 출력 향상은 수중에서 최대 55km 반경 탐지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핵잠이 저소음 상태를 유지한 채 수십 킬로미터 밖의 소노브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핵잠이 직접 소음을 내지 않아도 외부 센서들이 대신 정보를 모아줍니다. 핵잠은 신호만 받아 분석하면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핵잠은 적 잠수함보다 먼저 정보를 확보합니다. 먼저 파악하면 먼저 움직일 수 있고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변화는 작전 유지력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AIP라도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고 장시간 잠수 시 탑재 탄약 식량, 산소가 문제됩니다. 반면 한국이 계획 중인 70에서 150메가와트급 원자로 기반 핵잠은 수개월 단위로 잠항할 수 있고 넓은 범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상시 연결되면 핵잠은 움직이는 지휘, 감시 플랫폼으로 변합니다. 미국이 SSN급 잠수함에 이 시스템을 결합해 중국의 잠수함을 장거리에서 추적하는 이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은밀성입니다. 핵잠은 체급이 크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수중에서 소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넓은 범위를 대신 탐지해주면 핵잠은 소나를 자주 켤 필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노출 위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한국형 소노브이 네트워크가 핵잠의 눈과 귀를 맡아주기 때문에 핵잠은 최대한 조용하게 위험 부담 없이 작전 구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 잠수함 통제 능력입니다.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공격형 잠수함을 20척 이상 배치했고 그중 상당수는 저소음 성능이 뛰어난 신형 모델입니다. 일본 또한 스털링 AIP와 새 배터리 시스템으로 조용한 잠수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핵잠과 연동되면 탐지 반경이 넓어지고 추적 과정에서 데이터 오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 추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동북아 수중전장에서 누가 먼저 발견하는가의 규칙을 한국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핵잠은 속도와 기동력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합니다. 만약 한국형 핵잠이 다중상태 소노브이 네트워크와 연계된 상태에서 적 잠수함의 위치를 포착하면 핵잠은 수중 고속으로 접근해 단시간에 사정권을 확보합니다. KSS-3가 이미 보유한 SLBM 장거리 중어로의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이 여기에 결합되면 탐지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쟁국 대비 압도적으로 짧아집니다. 한국 소노브이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투함 해상 초계기 UUV인 무인 잠수정과 연계를 고려해 통신 규격을 설계했습니다. 미국, 영국은 각각 오래된 독자 규격을 유지해 플랫폼 통합이 느리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유무인 복합 전장을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에 핵잠 초계기 수상함 무인 전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핵잠의 자막 능력과 소노브이의 청각 능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동작하면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구축 가능한 독자적인 전장 플랫폼이 됩니다. 과거에는 감시, 탐지, 작전 결정을 미국 센서에 의존해야 했고 승인이 늦어지면 작전 자체를 중지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국산화되고 핵잠이 추진되면 한국은 더 이상 외부 승인 없이 탐지, 추적, 분석, 타격, 지속, 감시 전 단계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같은 상위 해군 강국만 가능한 시스템이었고 한국이 여기에 진입하는 건 동아시아 해군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형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확보된 지금 한국이 핵잠을 실전 배치하는 순간 한국 해군은 잠수함 중심 전력에서 수중 지배 전력으로 진화합니다. 적 잠수함을 먼저 듣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스스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제 수중전에서 단순히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분석가들이 이 기술을 단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장 지능화 기술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다중상태 소노브이가 가진 핵심 가치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시스템처럼 저주파 음원을 활용하되 한국은 이 음원 체계를 기존 아군 전투함과 잠수함의 소나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확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 소노브이는 보통 투하 지점 주변만 탐지했지만 한국형은 아군 전력을 하나의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로 묶어 탐지 방향을 수십 킬로미터 이상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언론들이 가장 크게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개발은 해상 초계기, 수상함, 잠수함, 소노브이를 하나의 전투망으로 묶는 다중상태 전장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기술 축적을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무인 대잠 전력을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국이 이 구조의 핵심 파츠인 다중상태 소노 부위를 독자 개발해 실전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건 이제 한국도 같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잘 만든 장비 하나 개발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동아시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잠수함 전력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공격형 잠수함을 20척 이상 양산했고 러시아 역시 신형 재래식 잠수함을 매년 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잠수함을 통해 이들의 수중 전력에 맞설 힘을 갖췄지만 문제는 탐지였습니다. 잠수함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을 먼저 찾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중상태 소노 부위는 이 탐지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특히 미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해역에서 잠수함 탐지 난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저소음 잠수함을 대거 투입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탐지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이 다중상태 소노 부위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 언론이 언급한 단 하나의 문장이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들립니다. 한국의 다중상태 소노 부위는 미국 기술 기반 없이 개발된 최초의 완성형 시스템 중 하나다. 이 문장 하나는 한국의 방산 독자화를 상징하는 표현이자 앞으로 무인 대잠전, AI 기반 해양 전투, 자동화된 감시 체계 같은 미래 전장 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5년 10월 31일 캐나다 총리 80조 계약 위에 한국 극비 방문 영상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한화오션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KSS 3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 중 하나로 수소 연료 전지 기반 AIP 시스템 덕분에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도 20일 이상 잠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가 북극해의 빙해 지역에서 장시간 작전할 잠수함을 원한다면 이런 성능이 필수적이죠. 더불어 한화오션은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국산화해 기존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관심을 보인 또 하나의 핵심 이유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대표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범한퓨얼셀을 연이어 방문하며 연료전지 배터리의 장기 운용 안정성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방산 영업이 아니라 한국형 잠수함 기술의 글로벌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그동안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해왔지만 노후화와 잦은 사고로 작전율이 3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KSS-3는 이미 실전 배치 후 100%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국산화돼 외부 공급망 의존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부담 없는 기술 이전 파트너이자 미국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협력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번 총리의 방문은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의 들러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동맹의 중심국으로 떠올랐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해양방산 질서 속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으로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인정한 연료전지 기술, 독일보다 앞선 자망 성능, 그리고 일본보다 빠른 양산 속도를 갖춘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CPSP는 단순한 함정 구매가 아니라 국가전략 전환 사업입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영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된 구형 재래식 잠수함으로 작전 가동률은 29%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단 한 척만이 완전 작전 상태를 유지해왔고 나머지는 정비 불능 판정을 받거나 예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해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인 잠수함 전력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의 KSS-3 배치2 장보고 3급 잠수함은 현재 전 세계에서 실전 운용 중인 재래식 잠수함 중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수량 3,600톤, 길이 83.5m, 폭 9.6m, 최고 속도 20노트로 자망심도 400m 이상, 자망 지속 시간은 AIP 작동 기준으로 20에서 23일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 독일 214급인 배수량 1,800톤, 자망 지속
지속 14일보다 2배 가까운 작전 지속 능력입니다. 캐나다의 북극해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최소 3,000톤 이상의 배수량과 20일 이상의 자막 능력이 요구됩니다. 한국형 KSS-3는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유일한 비핵 잠수함입니다. 또한 한국형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완전 국산화율 8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추진체계, 연료전지, 배터리, 전투체계, 소나, 수직발사관까지 대부분이 한국 기업의 기술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대표단이 직접 방문한 버만 퓨얼셀의 고체고 분자형 수소연료전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속 운용 14,000시간 이상 고장률 0%를 기록한 모델입니다. 또한 기존 독일제 AIP 시스템 대비 에너지 효율 22% 향상, 소음 35dB 저감, 정비주기 1.5배 연장 등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2.2배, 수명은 3배, 최대 출력은 1.8배 향상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빙해 작전에서 장기간 자만기 필수이므로 이런 고출력 장수명형 전원체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화오션의 잠수함은 단순히 은밀한 배가 아니라 수중전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KSS-3는 6개의 VLS를 탑재해 SLBM 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지만 미국 및 영국과의 협력 체계 내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KSS-3는 국산 현무포 다시사 SLBM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사거리 500km 이상 탄두 중량 1톤급 미사일을 수직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가 이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단순 정찰이나 초계 수준이 아니라 전략 억제 플랫폼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잠수함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 대비 성능비도 매력적입니다. 한화오션이 제시한 KSS-3의 한 척당 단가는 약 12억 달러로 한화 약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독일 TKMS가 제시한 ELCD급의 15억 달러, 일본 미쓰비시 소류급의 17억 달러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게다가 KSS-3는 이미 국내에서 세척이 실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개발 지연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독일의 ELCD급은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본의 최신형 타이게이급은 완성도는 높지만 수출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즉시 인도 가능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오션의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캐나다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산업 구조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사업에서 최소 30%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핵심 부품의 현지화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등에서 현지 조립 및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제안서에 캐나다 밴쿠버 또는 헬리팩스 인근에 중형 잠수함 조립 라인 설치, 부품 현지 조달 비율 35% 이상 보장, 캐나다 조선업체 10여 곳과의 협력 MOU 체결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ITB 정책과 완벽히 부합하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내 잠수함 조립 라인을 구축하면 직접 고용 약 5,000명, 간접 고용 약 12,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현지 부품 업체 매출은 연간 20억 CAD 규모로 추정됩니다. 한국 역시 이 사업을 통해 한화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버만 퓨얼셀 등 12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게 되어 총 수출 효과가 약 4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캐나다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결합되는 공동 방산 프로젝트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이번 협력은 의미가 깊습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의 군수 조달 시스템에 종속돼 있었지만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중심으로 핵잠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캐나다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오커스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구매할 법적, 정치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핵 추진이 아닌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캐나다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고성능 옵션인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하나오션을 찾은 이유이자 국제전략적으로 한국이 차지한 새로운 위치입니다. 캐다나 총리가 한국에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방위산업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 오커스를 통해 영국, 호주 중심의 해양동맹을 강화하고 유럽이 자국산 군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서방의 틀 안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한 제3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대외적인 의지 표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이는 단순히 한 건의 수출이 아니라 서방 해양전력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캐나다 총리의 한화오션 방문은 한국이 미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기술 동맹의 대체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최종 결과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최종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을 것입니다.